네. 그 앞에 뭐 인트로만 잠깐 시그니처 좀 집어넣고 하면 되겠죠. 그때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2021년 10월 22일 저희 세컨 플로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탕달의 작품 적과 흙 하고 있고요. 민성님께서 너무 재밌게 잘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부째고 오늘이 파이널이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아마 3부작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야기가 끝도 없이 저만 안드로메다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줄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줄리앙 소렐이 이제 베리에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파리로 갈 때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그 파리로 가는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줄거리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파리로 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랑 좀 관련이 좀 크게 떨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 중간에 뿌케라는 그 줄리앙 소렐의 굉장히 진정한 친구가 나옵니다. 네. 뿌케라는 친구는 그 목재를 파는 사람이에요. 목재를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 베리에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앙 소렐한테 자꾸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신학교 가려고 그러고 뭐 출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돈 벌자. 네. 너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제안을 하는 친구고, 푸케는 굉장히 그 뛰어나고 굉장히 이제 그 수완이 좋은 사람인데 혼자 삽니다. 이렇게 혼자 약간 맷따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되게 나름 그 외롭게 사는데 거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 시대에 굉장히 근면한 부르주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잠깐 등장하고, 푸케가 이제 한동안 등장 안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설명을 드리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줄리앙 소렐이 이제 가정교사 일을 할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베리에르도 그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잠깐 행차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리에르에 굉장히 그 중요한 성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그 성물을 참배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잠깐 행차를 했던 건데, 왕이 행차를 하니까 이제 그 이제 베리에르 시장이 레날 시장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고, 그 준비 중에 하나가 그냥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뭐 이때만 해도 뭐 상비군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마을 청년 중에 좀 귀족 같은 애들이 다 이렇게 군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왕한테 맞이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레날 부인이 워낙 이제 줄리앙 소렐을 좋아하다 보니까 줄리앙 소렐한테 대령의 군복을 빌려줘가지고, 예, 그 줄리앙 소렐이 그 나름 되게 뭐라 그랬나, 그 그런 어떤 행렬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주인공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줄리앙 소렐이 그 주목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소렐이 그러니까 이제 중심으로 나아가기 전에 몇 가지 이런 그 감정을 자꾸 끌어내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이제 책으로서 동경만 하다가 코스튬이긴 하지만 군복을 한번 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맛을 한번 봤네요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레날 부인이 얼마나 이제 줄리앙 소렐을 좋아할지. 엄청난 무리수잖아요. 무리수죠. 네, 무리수죠. 굉장히 누가 봐도 굉장히 티나는, 누가 여기에 인선에 개입했는지도 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체 레날 부인이랑 대체 얘가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주나. 약간 스캔들이 될 정도의 사건이 돼요. 이미 작품에서도 막 그런 수pon거림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막 그런 쪽의 스캔들보다는 좀
이게 뭐 이렇게 줄을 잘 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떠나기 직전에 그런 소문이 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를 마련하는 그 뭔가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결국에는. 기억에서 남는군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이제 파리로 넘어와서, 네 이제 줄리앙 소렐이 파리로 갑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었던 그 줄리앙 소렐이, 그러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원장이었던 그 삐라르 사제와 함께 이제 줄리앙 소렐이 마틸드 후작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줄리앙 소렐이 비서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비서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 피라르 사제한테 굉장히 그 파리의 사교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교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로 웃음감이 되면 안 된다. 웃음감? 네.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권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이렇게 찍어가지고 얘를 이제 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놀리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돼 있다. 와닿네요. 네. 그래서 넌 절대 이게 타겟이 되면 안 된다. 그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마틸드 그 가문에 그런 식으로 얕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줄리앙 소렐이 사교계에서 할 때랑 이제 마틸드 집안을 대할 때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요. 네. 이 부분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카톡에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네. 다자의 오사무. 네,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 사람의 그 주인공 등장하는 사람이 수기로 쭉 써져 있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광대 짓을 했다. 다른 사람 웃기려고. 그리고 꽤 성공했다. 이게 그 캐릭터를 전반 끝까지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우울한 사람이고 침울한 느낌인데 광대 짓을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떠오르던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기뻐서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좋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또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과. 근데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근데 이 사람에게 배척당하는 거는 더 두렵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고 풀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 느끼는 거죠. 나를 해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웃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있고 절박하죠. 불안하고, 맞아, 절박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자기에게 뭔가 언짢은 기색만 보여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교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이 얘기가 굳이 튀어나온 것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 마음에 이 무리에 끼고 싶어, 마음에 들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호감을 사고 싶죠. 네. 그러니까 호감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막 나를 가지고 깔깔깔 웃거나 기분 좋고, 그 기분이 좋으니까 또 권태 찌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꾸 부르고 야, 이 모임한테 야 걔도 오라 그래라. 걔랑 있으면 재밌어. 야, 걔 참 재밌어. 이 모티브가 영화 버닝에도 사실 나왔던 것 같고. 버닝도 생각해보면 그쵸. 그 벤이었나요? 네. 벤이 자기 무리들하고 놀 때 놀잇감처럼 자기 여자친구를 사실 데려오면 사실은 놀잇감인 거죠. 그냥 떠들고, 그러니까 막 말하게 만들고 주변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좀 지겹네 얘? 그러면 바뀌고. 그게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잖아요.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리에 끼고 싶어서 우스꽝스러운 춤도 추고 되게 이상한 행동, 말이 많아지고. 하지만 그게 점점 자기가 서지는 거고요. 근데 그런 모티브들이 지금 저도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일본 소설이나 한국 영화나 이 오래전에 이 프랑스 소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되게 인간관계 하나의 그 보편적인
룰처럼 적용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결국 이 소모당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모죠. 네. 정말 가진 거 없는 사람의 몸부림인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래요. 뭐냐면 사실은 차이가 있고 네. 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무리수. 근데 그게 겉으로 보면 소모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소모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기에 껴? 라는 또 질문이 들어오고 다시 또 얘기하다 보면 왜 꼭 껴야 돼? 그 마음부터가 사실 내가 저 사람들이랑 동등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뭐랄까 좀 더 약자다. 맞아. 더뭐 계급이라고 친다면 더 낮은 곳에 맞아. 있고 나는 근데 저기 끼면은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괜찮아 보이고 또 그 인간 실격에서처럼 뭔가 좀 더 평범해 보이고 그냥 그럭저럭 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려고 연기하는 근데 그걸 지금 다 공감하는 거는 평소에도 되게 그럼 지금 계급사회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스스로한테도 가끔 볼 때가 있고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3자로 그런 상황을 볼 때도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게. 그래서 그 되게 보편적이면서도 어렵고 약간 좀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게 약간 그런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있죠. 팀장님이 일부러 얘는 좀 웃기게 만든다던가. 한 명을 정해놓고 막 회의자리 가서 네, 유난히 놀리고. 근데 대학교 때 강의에만 들어가도 있지 않아요? 맞아. 교수님이 한 명을 타겟팅해가지고 맞아. 자꾸 질문을 하고 걔는 약간 좀 바보 같은 답을 하면서 맞아요. 본인이 지금 되게 바보 같고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웃는다는 걸 알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져가지고 잘 이해했어? 여기서 너만 이해하면 다 이해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짜 싫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사춘기 때 크게 온다고 하셨잖아요. 40대도 크게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겪고 있어요. 아 진짜요? 깊이 옵니다, 진짜. 곧 진입해야 하는데 팁을 좀 주세요. 아니 팁 없어요. 그냥 사춘기에 팁이 있나요? 그냥 겪어내는 겪어보면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죠. 되게 고매하게 말해서 이상인 거지 사실 욕망이죠. 그렇죠. 동경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동경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거고 또 소모하는 거고 내 자신을 지키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인간이 그 자체에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불안의 감정에 스며드는 거죠. 나는 도태되고 있다. 나는 정체되고 있다. 이들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성취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던 것들을 힘든 과정에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한 것들은 사실 그 내 성취의 영역에 들어있지 않고 그래도 내가 성취했다고 느끼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오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혼동스러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40대 접어들고 나서 계속 하는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둘 중에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계속 혼란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일이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람 관계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끔은 사실 나는 누군가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저 무리에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좀 해보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들어가서 약간 광대가 되기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재밌게 보내다가도 집에 와서는 야 근데 그 물이 진짜 낀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즐거웠던 게 맞는 건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왓챠에서 Why Woman Kill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Why Woman Kill? 네 그게 지금 시즌 2거든요. 네, 원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정말 여자들이
죽이는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이제 되게 이 킬이 들어가야 굉장히 재밌어요, 원이. 재밌네요. 근데 네. 투도 되게 재밌었는데 투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되게 작은 도시에 어떤 되게 평범하고 되게 생긴 것도 평범하고 삶이 평범한 여자가 있는데 그 동네는 그냥 작은 소도시니까 정원을 꾸미는 게 여자 본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배경이에요. 옛날 배경. 네. 그래서 정원을 보고 저 여자는 게으르다. 저 여자는 정원에 관심이 많다. 저 여자는 아는 게 많은 거다. 이걸 평가하는 그런 되게 작은 마을인데 정원 클럽이라는 되게 고매한 클럽이 있어요. 그 동네에. 그 동네 네로라 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다 거기에 가입하는 거고 야, 거기 들어가 있어야 약간 거기 들어가고 와서 핵인싸요. 되겠어. 나 정원 클럽 사람이요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곳에서 다 해결이 되나? 그러세요? 하고 다시 올 수 있는? 거기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되게 악정고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고 파묻고 되게 그게 유쾌하게 나와요. 되게 밝고 유쾌하게. 프로 자체가 유쾌하네요. 정원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정원에 파묻는 꽃 얘기를 하고 너무 재밌네. 너네 정원에 있는 그 맨드라미는 너무 서민의 맨드라미더라. 약간 이런 얘기하면서 정원에 시체가 묻어져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그 여자를 처음에 되게 놀림거리 삼아가지고 자꾸 막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근데 이 여자는 알면서 내가 지금 우습게거리는 걸 알면서 다들 웃으니까 같이 웃으면서 제가 좀 그렇죠. 약간 이러면서 그냥 그래도 끼려고 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이 사극의 분위기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항상 여왕벌이 한 명 있고 맞아요. 그 사람은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게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바뀌는 거죠. 인간관계란 게 그냥 그런 거구나 싶은 느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바뀔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뭐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또 있고 그 안에 이제 긴장관계 어디를 들여다봐도 비슷한 레파토리만 또 비슷한 재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원클럽 말씀하셔가지고 웃긴 게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정원이다 조금씩 올라 있잖아요. 진짜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단지에 보면 최강 정원 두 집이 있어요. 그 두 집이 또 나란히 있고 그 어머님들 진짜 성실하세요. 내가 아무리 빠른 아침에 나와도 막 새벽에 운동하러 나와도 이미 오래전부터 정원을 이제 땀 흘리면서 갖고 계시는 진짜 그 인간의 이건 농사도 그쵸. 이런 농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옆집 평범하고 저희 집 정원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희 집 정원은 별로 손 안 대도 되는 것만 저는 사실 심었어요. 너무 지저분한 거 싫고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라스를 좀 심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이제 차들이 차 빠져나가는 여기 지나가거든요. 저도 모르게 아니 거기 좀 그 게으른 집 있잖아 이렇게 말해. 옆집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 집을 지칭하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게으른 집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요. 거기 스트레스가 너무 크시거든. 그 집 나와서 정원에서 뭐 하시는 분 적 없어요. 나오기도 싫을 거야. 왜냐면 동영상 다 지나가면서 여기 최강집은 뉴스가 그쵸. 그리고 뭐 하나 심더라도 이제 다 거기 뭐 심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빅스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늘 가리듯이 이거는 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슬핏 보고 평가 내리기는 쉽거든요. 맞아요. 야 얘가 제일 공부 잘한다며?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힘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 말은 너무 쉽거든요. 또 이제 여기는 얘가 제일 예쁘네 라고 했을 때 또 그걸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평가 다 없어지면 좋겠지만 나도 세상을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구분을 하고 있고 영역을 나누고 그러니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 살만 안 나죠. 그렇죠. 이게 참 되게 재밌는데 그 여기 나오는 마틸드가 되게 대표적인 여왕벌 스타일. 마틸드가 맞아요. 어디든지 항상 남자든 여자든 여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마틸드한테 잘못 걸리면은 완전히 그날의 놀림감. 앞에 찌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마틸드가. 그래서 남자들이 계속 이제 되게 잘 보이려고 막 달라붙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막 수우파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지식을 막 뽐내요. 그러다 이제 한 번 이게 삑살이 나면은 막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놀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막 뭐 무슨 뭐 백작의 아들 막 이런 사람들 다 바보 만들고 네, 그런 사람인데 질리언 소렐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 빠져나갑니다. 야, 그것도 재밌겠네. 이거 대화 보는 재미가 있겠네.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들라몰 후작이라는 사람은 정말 되게 대표적인 정말 대귀족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오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정말 프리빌리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가진 게 많고 정말 귀족으로서의 어떤 자기 지위를 뽐내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몰 후작의 아들이 딱 그 줄리앙 소렐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노르베르 백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 우리 주변에도 그 좀 잘 나가는 집 아들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아빠 말만 딱 잘 듣고 딱 그 뭔가 만들어진 듯한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시킨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그렇죠. 이게 좀 잘 사는 집 애들은 아빠 말만 듣고 못 사는 집 애들은 아빠 말조차도 안 그렇죠. 결국 아무의 말도 안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잘 사는 집 애들이 그나마 낫다. 그런 건가? 네, 말씀하십시오. 예. 후작의 이제 그 와이프인 그 후작 부인은 들라몰 후작 부인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귀족 부인의 느낌이에요. 그 우리 주변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친구 딱 듣고 오면 학교 어디 나왔어요? 막 이러고 서울대 아니에요? 막 이런 느낌. 이런 거를 되게 그냥 대놓고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네. 캐릭터도 잘 그려냈네요. 네, 딱 지금 우리가 봐도 누구 이렇게 딱 하면 전형적인 네, 이게 대조가 되는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들이 또 그러니까 서로 약간씩 다른 캐릭터도 매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드라마는 그 첫 3회로 모든 승부가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PD들이 딱 거기까지 시청률 보면은 안 돼요, 그냥. 반전이 없다 뒤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거는 진짜 0.01%다. 왜? 구성. 캐릭터가 3회 안에 다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다 나왔고 관계가 어떻고 여기 핵심 사건이 뭐부터 출발하는가 여기서 이제 사실은 거의 모든 게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캐릭터가 괜찮으면은 한 8부, 6부, 8부까지 갈 수 있대요. 캐릭터 힘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에피소드는 이제 사건과 전체적인 이제 플롯이 가야 되는데 3부까지 갔는데 시청률이 별로다? 그럼 이미 캐릭터에서 폭망. 그러면 이제 게임 끝.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웃겼는데 벌써 이 사교계의 캐릭터가 빠바하네요. 여왕벌도 있고 전형적인 백작부인도 있고. 그죠. 여기에 소렐이라는 사실 피라미가 들어가서 덫에 걸리지 않고 지금 굉장한 플레이를 벌이는 거니까. 그래서 워낙 그 소렐 자체가 특이하게 그 약간 신분에 맞지 않게 굉장히 오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딱 건드리면 바로 이렇게 발끈하고 그게 오히려 잘 먹혀요. 그래서 그 마틸드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그 워낙 자기는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그 집안에서 다 봐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집안에서 뒤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장 이 사람의 그 뭔가 뭐 놀이는 그냥 사교계에서 자기한테 그 접근하는 사람들 꼭 주는 거. 네, 그냥 이거 하면서 노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구나. 네. 그리고 서재에서 아빠가 읽지 말라 그러는 책 열심히 읽는 거. 약간 그게 있구나. 인생의 반항.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의 그 파괴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은 사실 간에 약간 파괴 본능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 되게 그 위험한 사생활을 즐기다가 막 드러나고 하는 것처럼 그 위험한 사생활을 즐기는 게 결국 약간 총량이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건실한 남편과 이렇게 아버지로 사는 거는 불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총량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뉴스를 두고 싶지 않은 일절 관심이 없는 이유가 삶 자체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런 거. 요거 왜 되게 인기 많은 여학생이 다 자기한테 잘 잡는 남자들한테 막 내놓으란 진짜 괜찮은데 다 관심 없다가 별 볼 일도 없는데 자기한테 틱틱거리는데 괜히 막
관심 갖는 그런 있어요. 전형성. 이것도 쟤는 전형적이죠. 뭔데 나를 약간 이런 야, 네가 나한테 관심도 없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남자들 끌리는 심리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내용이 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도 엄청 많잖아요. 반대로 남자가 많죠. 엄청 상위 클래스의 모든 걸 가진 남자고 아. 모든 여자가 나만 보면은 다 네. 좋아하는데 호감을 갖는데 되게 평범하고 사실은 좀 못 살고 굉장히 금잔디 스타일의 여자가 뭐야 하면서 나를 거들떠 안 봐서 그때부터 쟤는 뭐지? 네가 처음에 저 아이 뭐지? 하면서 그 관심이 생기는. 그 타고날 때부터 이제 지위 때문이든 외모 때문이든 이렇게 항상 남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 오는가 안 오는가를 감지하는 그 감각기관이 이제 발달해 있다라는 우스갯소리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세상에 관심 없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날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 내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화살표가 자기한테 향하는 귀신같이 캐치를 하는 게 있대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네가 나한테 관심 없는 척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없으면 괜히 야 너는 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다가 이야기가 이제 갑자기 연애로 빠지는 여기도 그런 거죠. 네. 오만한데 소련이 그러니까 넌 뭔데 하다가 훅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형적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들라몰이 네. 이제 마틸드가 굉장히 독특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한 게 이게 이제 여왕 마고랑 이제 뭐라 해야지 약간 그 합치를 이루는 부분인데 이 들라몰이라는 사람의 굉장히 옛날 조상 중에 보니파스 들라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집안의 약간 선배인 사람인데 이 보니파스 들라몰이라는 사람이 그 여왕 마고의 애인으로서 그 여왕 마고와 이제 같이 불륜을 하다가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굉장히 강한 때인데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대신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머리가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그 여왕 마고, 그러니까 마흐리트라는 그 여왕이 그 잘린 머리를 가지고 그 잘린 머리를 직접 자기가 들고 가서 그 교회에다 묻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역사상에는 없었던 얘기인데 여기서 있었던 어떤 가상의 사건인 거죠. 근데 마틸드가 이 사건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자기 혼자 그 보니파스 들라몰이라는 그 선주가 죽은 날에 혼자 상복을 입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특이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굉장히 그 소렐이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 것 같아. 이런 캐릭터 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알 것 같지 않아요? 네. 알 것 같아. 되게 특이한데 이런 사람 있어. 그죠. 있을 법한 사람이죠. 네. 세상 물정 모르고 엉뚱한. 네. 이 엉뚱한 그 행동에서 약간 자기쾌감 느끼고 네. 이 정도 해도 나는 여왕이야 여전히. 약간 이런 거를 뽐내는 거 같기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부러 화장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러고 싶은 나는 그런다. 야 네가 화장 이상하게 하면 미친년이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게 트렌드야. 막 이럴 수 있는 뭔가 그 약간 미드 보면 꼭 나오면. 그렇습니다. 네. 이걸 근데 소렐이 알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마틸드가 이 마고의 애인에 대해서 막 그런 네. 이거 뭐라고 할까? 약간 이 비련한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집착한다는 걸 소렐이 알고 나중에 이용을 합니까? 이용은 하진 않고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이다. 마틸다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자기의 그 신세가 되죠. 그쵸? 자기 운명이 되죠. 네. 복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런 식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광님 입장 대기 중이시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들라몰 후작이랑 노르베르 백작이랑 마틸드가 있는 사극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한편으로는 이제 들라몰 후작의 비서로 활동을 해요.
이제 비서로 활동하면서 처음에 맡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 후작이 그 이렇게 워낙 많은 그 편지를 받다 보니까 네. 그 답장을 써줘야 되는데 후작이 뭐 자기가 직접 쓰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네. 워낙 이제 지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불러주기도 뭐 하니까 예상되는 답장을 써봐라 라고 해서 편지를 쓰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글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된다. 그럼 이제 후작이 한번 읽어보고 이건 그대로 보내라. 혹은 아니면 이거는 좀 고쳐라. 이런 식의 어떤 지시를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비서예요. 약간 연설 비서관 같은. 그쵸. 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질리앙 소렐이 그 결국은 사실 이 시대에 그 있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철자를 틀려요. 프랑스어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철자가 틀린다. 네, 소렐은 그 라틴어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이제 실수를 하는 뭐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후작이 좀 맞춤법 같은 거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렐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틀려요. 그 얘기를 듣고 소렐이 뭐 감정이나 묘사된 게 있습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뭔가 혼자만 공부를 하더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틀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편지 답장을 쓰는 거를 처음에는 막 철자를 틀릴 정도로 되게 많은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뭔가 후작이 전혀 고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점점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작이 얘는 좀 쓸만한 애구나 라고 하면서 더 큰 역할을 맡겨요. 원래는 이제 편지를 대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워낙 이제 후작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재산의 일부를 너가 관리를 해라. 관리를 해봐라. 네, 여기서 이제 뭐 재산 같은 것들 막 이제 뭐 세금 걷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너가 그냥 가서 걸어와라. 이 정도의 역할을 맡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소렐이 이거를 굉장히 처리를 잘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워낙 또 처리를 잘하다 보니까 후작이 소송 같은 게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점점 어려워.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는데 그 소송도 그냥 너가 처리를 해라. 근데 점점 깔끔하게 이런 게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워낙 일을 잘하고 일을 깔끔하게 하고 근데 사교계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막 쭈뼛쭈뼛 하고 있다가 점점 얘가 이제 사교계에서도 워낙 그 아는 게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라틴 문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렐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이해가 깊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그 유럽은 귀족들이 다 무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움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엄청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진짜 뭘 아는 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사교계에서도 신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후작도 얘한테 완전히 이제 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소렐이 원래 이제 신학교에서 온 사람이고 이제 사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검은 옷을 입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옷을 딱 줍니다. 파란색 옷을 주고 너랑 나는 이렇게 비서와 그 이제 비서를 부리는 귀족의 관계지만 파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파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냥 사교계에서 만난 그뭐 친구 같은 그런 관계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신뢰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물이네요. 옷을 바꾼다는 거, 색을 바꾼다는 거. 네, 그래서 이 파란 옷의 어떤 모티프가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기저기.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한편 마틸드랑 이제 점점 관계가 깊어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마틸드한테 접근을 한 거는 처음에는 약간 레날 부인한테 접근하는 거랑은 다르게 사실 그렇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마틸드가 굉장히 뭔가 약간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렐은 사실은 신분제를 굉장히 혐오하고 나폴레옹을 굉장히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들라몰 후작에 그 사교계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는 이 당시 프랑스는 워낙 이제 강국이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 그 본국에서 막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형수인데 그 프랑스로 망명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귀족인데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렐이 이게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폴레옹을 추앙하는 거랑 뭐 그런 이제 뭐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소렐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 대화에 열중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마틸드가 우연히 이걸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마틸드가 이 얘기를 막 들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틸드는 이 굉장히 이제 권태에 빠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운명을 위협해 줄 사람을 자꾸 찾고 있었는데 그게 소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위험한 애다. 얘는 정말 옛날에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의 지도자처럼 우리 막 귀족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랑 같이 뭐 굉장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렐한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렐한테 접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소렐이 이제 막 편지를 쓰러 가는 시간에 일부러 가서 서재에 있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렐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자기는 사실 이제 비서로 일을 하면서 출세길을 그냥 다르게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자꾸 마틸드가 접근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렐도 점점 마틸드한테 빠져요. 야, 이 소리 진짜 재밌네요. 그렇죠. 모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후대에 있는 이런 남녀가 나오는 드라마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정수. 맨 처음에 시작되는 뿌리. 원형.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파생된 느낌. 아니 그리고 캐릭터도 너무 재밌고 이 캐릭터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읽을 때마다 좀 큰 작품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끌어오는 캐릭터를 이렇게 쌓아가나 캐릭터 하나 선택 하나 그러니까 이 A 여사는 표독스러웠다 이렇게 쓴 소설은 이제 덮어야 됩니다. 읽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념적이고 주관적이고 하고 싶은 얘기를 대놓고 하는 소설은 맛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표독스럽게 보이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객관적인 어떤 형태에서 좀 맛깔스럽게 이렇게 좀 나와야죠. 그게 이제 진행되는데 이걸 펼쳐내는 것이 또 혼자 툭 떨어져 나오는 가지처럼 나오면 또 재미가 없어요. 전체 이야기 플롯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한 번씩 조금씩 부딪히면서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 A 여사는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투만 딱 한번 등장해도 이 사람 내가 표독스러운 면이 있어 라고 알게끔 자연스럽게 알게끔 해놓고 마지막에 그런 요소들이 빵 하고 충돌돼서 이제 부딪히는 사건이 나게끔 하는 정말 그런 게 훌륭한 소설이라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마틸드라는 사람이 소렐에게 빠져들었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마틸드라는 사람은 사실 완벽한데 뭔가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 그렇죠. 갈증이 있죠. 뭐 본능적인 그런 끌림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대놓고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지? 마틸드가 그 여왕 마고에 나오는 위험한 연애의 어떤 파국 이런 것을 유난히 집착하는 애야라고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읽는 독자가 아니 쟤처럼 완벽한 애가 왜 그런 약간 비사에 해당하는 것 같은 걸 좋아할까 추구할까? 쟤는 약간 좀 그런 걸 즐기는 거 아니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춤은 젖어들게 만들게 한 다음에 이제 소렐이 등장하고 근데 소렐이 또 그런 성격 가졌다는 걸 얘가 어떻게 알게 만들지? 라고 생각했을 때 또 소렐이
그런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진동했던 사람과 옆에서 대화를 나누게 만들면서 그러면 소렐이 이제 그런 성격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근데 소렐도 갑자기 또 그런 말을 하는 게 뜬금없이 나오면 너무 이상하니까 네. 저 앞으로 끌고 가서 사실은 소렐이라는 애가 나폴레옹이 추앙을 하고 또 그 군에 나왔던 군의관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나 책들 같은 거 탐닉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소렐은 사실 그런 걸 좋아하는 게 뜬금없이 그냥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소렐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블루 컬러 그러니까 중년층에 태어났지만 능력은 뛰어난데 머리는 똑똑한데 결국은 이제 블루 컬러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귀족들이나 이런 세상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그 불만이 가득 차고 한번 갈아엎고 싶고 이런 게 당연히 스며들 만한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런 환경을 쭉 깔아놓고 또 마틸드도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모든 게 갖춰진 삶이니까 사실은 약간 충동적인 어떤 그런 파괴 본능 같은 게 있을 법한 어떤 상황도 이제 구성을 하고 이렇게 요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야 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펼쳐내고 싶어서 앞을 쭉 빼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엮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 너무 재밌는 소설이다. 그죠. 네. 야 진짜 네. 대박이다.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둘이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가깝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소렐이 이제 또 서재에서 이제 편지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마틸드가 다가와서 소렐의 약간 자존심 같은 걸 좀 긁어요. 그러니까 소렐이 너무 열받아서 그 서재에 그냥 장식용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마틸드를 위협을 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극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틸드는 놀라가지고 이제 둘 다 굉장히 이제 놀라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상황이 해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줄리앙 소렐은 그렇게 생각하죠. 망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충동에 빠졌을까라고 하는데 마틸드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진짜 특이한 사람인 게 얘는 진짜 찐이다. 특이하다. 진짜 찐이다. 이 남자 찐 익스트림이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이렇게 뛰게 만든 남자가 없었어. 사장단의 남자. 그런 너다. 그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건다 이제. 넌 시험 통과. 넌 패스야.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줄리앙 소렐은 뭐 이제 마틸드의 마음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후작한테 가서 출장 좀 갔다 오겠다고. 워낙 이제 얘가 막 접근하기도 하고 나도 자꾸 얘한테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칼질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위험하다라고 해서 출장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후작이 가지 말라고. 너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 옆에 있어라. 네. 또 왜 약간 부러워. 아니 후작이 너무 빠져있네. 그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줄리앙 소렐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사건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있는데 마틸드가 결국은 그 소렐한테 사인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야겠다. 다음에 자기 방으로 와라. 그렇게 하는데 소렐도 이제 자포자기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장면도 되게 특이한데 이 부분은 제가 캡처 안 했어요. 근데 그 마틸드가 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방으로 오는데 달이 밝은 밤에 그때 말씀하셨어요. 엄청 위험하게 높은 사다리를 타고 자기 방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다리를 타고 와서 자기를 부르면은 자기가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렐은 얘 진짜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다음에 그 만나게 돼요. 그거는 일종의 약간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마틸다 입장에서. 네, 마틸드는 약간 좀 또라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날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그렇게 와가지고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죠. 게 그렇죠. 항상.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틸드는 소렐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의 어떤 나에게 이런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렐이 주는 사람을. 그 위험한 느낌이 좋은 그 거예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마틸드에서는 사실 이게 소렐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를 스릴감 있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대상이 그냥 쥐새끼처럼 와가지고 살금살금 네, 맞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미안하다 이런 거 말고 끝까지. 원래 와서 미래를 즐기고 이거 아니고 정말 위험천만하게 올 때 막 할 수만 있다면 꽹가려도 치면서 그렇게 오는 대상이어야만이 사실 마틸드가 생각하는 그 남자인 거죠. 마틸드는 그러니까, 더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틸드에게 소렐은 사실은 소렐 그 자체가 아닌 거죠. 그냥 나를 뭔가 이렇게 그 흥분되게 만드는 대상물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피상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소렐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들키면 얘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시켜요? 여전히 마틸드는 철저히 이기주의인 거죠. 맞아요. 자기만 생각하죠. 정말 사랑했으면 칼 들이댔을 때부터 당황스럽고 약간 충격을 받았겠죠. 거기서 그렇죠. 흥분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 그 마틸드가 상대를 대하는 이 모든 메커니즘이 철저히 프랑스 사교계 그대로인 거죠. 맞아요. 이것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버닝에서 네네. 그 무리가 그 여자 주인공을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하다, 약간 장난감 대하듯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같죠. 또 버닝 집어서 주말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영화라서. 근데 그 버닝의 진짜 명장면 중에 하나가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남자 주인공 유아인도 그 자리에 있고 친구들이 어떤 술집 같은 데서 만나고 거기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름 다 까먹었다. 해미인데 극중 이름은 전종서죠. 해미랑 그다음에 그 유아인이 했던 역할이 정우였나? 정수였나? 막 그였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해미가 부심의 춤을 그 술집에서 막 둥둥둥 해주세요. 그럼 부심의 춤을 추잖아요. 그게 가장 무스꽝스러운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정말로 그냥 하나의 놀잇감으로 내던지면서 그들 사이에서 어쨌든 끼고 싶어하는 어떤 그 모습. 이 장면을 보고 깔깔대고 웃는 무리가 있고 이제 벤과 유아인 그 종수다. 벤과 종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반응이 진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종수는 어떻게 했죠? 종수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괴로워했죠.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혜미 손을 잡고 나가고 싶은데 이걸 혜미가 원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그럴 처지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 여자의 손을 잡고 나갈 처지가 아니죠. 그럴 관계인가 애들 자기가 확실히 너무 자기가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괴롭고 불편하고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이 하나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움켜쥐고 있는 감정 연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아인은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벤의 반응이 진짜 저는 그 종수의 모습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벤은 하품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찬동 감독은 너무 대단한 감독이지만 그 순간 벤이라는 캐릭터가 하품을 했었어요? 벤이 하품을. 이창동 감독이 그 소설가로서도 그렇고 어떤 계급 갈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세련되게 잘 푸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풀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 여기에서 지금 벤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작품을 썼다면 벤도 그냥 깔깔대면서 웃었을 것 같아요. 그 무리들과 똑같이. 그래서 햄이라는 존재와 그다음에 벤으로 상징되는 이제 그 가진 자들 그리고 종수로 대변되는 이제 갖지 못한 자들 이 양쪽의 대립만 보여주는 건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벤은 따로 떼어낸 거죠. 그러면서 벤의 위치는 사실은 정말 신적인 존재로 저는 그 하품을 하는 모습으로 벤을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게 이제 권태로가 지겨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습지도 않아. 그 친구들도 약간 하수로 보이고 그렇죠. 이걸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벤은 이 가진 자라고 대변되는 친구들에게 내가 재미있는 광대 하나를
장난감 하나를 내가 또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는데 보여줄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벤이 먼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벤 입장에서는 해미가 이러는 게 이제는 2번, 3번 반복되는 아류처럼 보이는 거고 자기 친구들이 깔깔대고 재밌어 할 때 사실 벤의 감정 곡선은 이제 권태로 갑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권태로 가겠죠. 그래서 그 벤의 그 하품이 그 뒤에 나타날 그 어떤 파국과 모든 미스테리와 그런 것들을 저는 암시해 가고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영화 모두가 보셨으니까 사실 진정한 어떤 그 파국의 끝 가장 극에 해당하는 것은 종수로부터 터져 나오잖아요. 종수가 벤을 죽이고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결국 그 벤의 하품이 종수의 내면에 그 폭발하는 어떤 그 폭발을 겨우 이제 참아내고 있는. 왜냐하면 종수는 평생 그걸 그렇게 억누르고 참고 살아왔으니까. 못 가진 자들은 분노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노하는 걸 참게끔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진 자들이 깔깔대고 우스꽝스럽게 웃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수는 참을 수 있어. 네, 평생 그렇게 참아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에 하품하고 지겨워하고 쟤도 이제 치워야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 나중에 종수가 계속 벤을 의심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하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죠. 마치 터져 나오죠. 그 뭐죠? 기생충. 기생충에서 그 코를 이렇게 그 폭발이 느끼는 풍부가 그 순간, 폭발하는 그 네. 순간이랑 되게 맞아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송강호도 저도 똑같아요. 송강호도 나 집에 쉬어야 되는데 좀 우리 뭐 하니까 나도 인형 도와주고 복장을 하고 도와주세요. 인형 복장. 같이 하시죠. 일단 드릴게요 했을 때 참을 수 있어. 네. 송강호 참을 수 있어. 왜냐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우리도 회사 다닐 때 이제 일 많이 그럼 주말 좀 나와서 일 좀 하자 아니면 저녁 먹고 왔어. 약간 좀 끝내고 가자. 멋있게 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계약 근로 가서 꺼내가지고 뭐 안 됩니다. 저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하자면 하는데 사실은 참 그게 훈련된 거거든요. 네. 참는 게. 어느 정도 포기한 거고. 내 개인의 시간과 내 개인의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내가 순응하는 게 훈련돼서 참아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넘어갔을 때 폭발하는 건데. 저는 제가 이게 너무 길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버닝도 사실 제 독성을 발전하면서 이게 발전하고 나면 되게 깊어지고 더 나중에 막 그 생각나면서 더 많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다. 다시 봐야겠다. 너무 그 벤이 한 번씩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굉장히 그 스티븐 유가 전 스티븐 윤 스티븐 유 순간 유승준인데 유승준 아니었는데 스티븐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 네. 진짜 연기 잘하는. 그 슬쩍 나오는 굉장히 댄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한 호감을 가진 사람인데 살짝 느껴지는 어떤 그런 사리가 있어요. 네. 그걸 연기를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모두가 종수의 마음처럼 벤이 해미를 죽였다 해달라고 우리 모두 심정을 믿게 만드는데 그거를 감독이 주문했을 때 연기자가 그걸 어떻게 연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드러나지지 않는데 그런 느낌이 있게끔 하지만 댄디함을 유지해야 돼. 네, 해냅니다. 다시 보고 싶다. 네. 그래서 마틸드로 잠깐 돌아가면 네. 마틸드가 진짜 이상한 게 그 벤이랑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관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제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역시. 당연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줄리앙 소렐이 더 막 그 붙잡으려고 그러고 마틸드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여럿이 있었다. 무슨 공작이랑 무슨 오부작이랑 뭐 그런 애들도 다 자기를 좋아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줄리앙 소렐은 자꾸 막 그 질투를 느끼고 점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나쁜 남자가 착한 남자 되잖아요. 흥이 떨어져요. 재미없어. 그러니까 재미 때문에 만나는 거였는데 마틸드는 네. 얘를 만나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니까 만나는 거였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틸드 입장에서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나에게 이런 익사이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뭔가. 그러니까 소래 그러지 마라 외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데 연애 말리는데 이때 이제 좋은 해리슨 상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그 원래 이제 그 줄리앙 소렐이랑 그 혁명 얘기를 했던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이름 이상한데 알타미라 백작이라는 사람이 알타미라 네, 알타미라 백작이라는 사람이 원래 연애는 밀당이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밀당하는 법을 알려줘요. 네, 배운 분 마틸드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찍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빠진 것처럼 해라. 질투를 유발해라. 네가 질투하지 말고 마틸드의 질투를 유발해라. 그러면서 편지를 한 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한 몇백 통 되는 거를 줘. 그냥 이거 뭐 이 내용 그냥 보지 말고 이 편지 그대로 써서 그 마틸드랑 되게 친하고 뭔가 비슷한 계급인 사람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라. 소문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한 명을 찍어요. 한 명을 찍은 사람이 되게 젊은데 그 당시에 이제 원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프랑스의 육군의 최고 계급이었던 사람이랑 결혼을 한 미망인한테 이제 줄리앙 소렐이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정말 영혼 없이 막 쓰는 게 막 느껴지는 그 묘사가 계속 나와요. 영혼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베껴가지고 계속 편지를 교보제 같은 걸 준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편지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별로 이제 반응이 없다가 이제 이 원수 부인이 갑자기 한마디를 해요. 근데 갑자기 런던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줄리앙 소렐이 깨달아요. 제가 워낙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베꼈으니까. 나도 모르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해버렸다. 이게 이 원래 원작자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어가지고 런던 얘기를 쓴 거를 파리로 고쳤어야 되는데 못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렐이 막 그 변명을 해요. 자기는 이렇게 너한테 편지를 쓸 때는 워낙 약간 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쓰는지 나도 모르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썼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벗어납니다. 애썼다 소렐. 고생했다. 야. 그래서 믿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렐이 계속 이제 영혼 없이 편지를 보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마틸드가 반응을 합니다. 마틸드가 너 진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원수 부인한테 이렇게 자꾸 찝잡대냐 라고 하면서 마틸드가 충격 발언합니다. 사실 잘 임신했다. 너의 사실입니까? 네, 실제로. 진짜로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했던 그거는 그냥 이제 이상한 애니까. 네, 이상한 애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제 얘기를 한 거죠. 임신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 다 굉장히 소렐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네, 소렐이 굉장히 또 그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야, 진짜 재밌네요. 맞아요. 이 백작 똑똑하네. 알타미라 백작님 외워줘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가 진행이 되고 한편으로 줄리앙 소렐한테 굉장히 후작이 빠져들어요. 빠져들다 보니까 줄리앙 소렐한테 언제는 잠깐 영국에 좀 갔다 와라 라고 해서 영국에서 뭐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하니까 갔다 오니까 훈장을 줘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공은 다 만들어 놓고 그쪽에 있는 대사랑 만나게 한 다음에 훈장을 주고 싶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자기 아들한테도 안 해줬던 그런 호의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모두가 소렐을 좋아할까? 그죠. 마성의 남자다. 마성의 남자네. 이건 정말 약간 팔자에 그런 팔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각은 못하지만 모두가 소렐을 좋아해. 또 한편으로 이 내용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데 뒤에 후작이 뭔가 자기의 어떤 비밀 모임 같은 데도 소렐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같이.
사실 후계자, 분신. 어쩌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내 모든 걸 다 사실은 공유되지만 내가 못 가진 젊음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약간 후원자들이 갖는 마음이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잘 성장하는 거 봐도 이제 기쁘다라고 얘기하던데 뭐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이라고 시간이 그랬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뒤에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재밌어요. 끝내지 네,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네. 김순옥 작가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BS에서 한 60부작으로 하는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100년 넘었죠. 그죠? 이거 진짜 인터넷 기사로 뜰 것 같아요. 백작 부인 임신 밝혀져 이러면서. 그러니까. 충격 마틸드 임신. 소렐 어제 방영한 38회에서 백작 부인이 임신을 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와,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재밌지? 네, 진짜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시장과 사랑 다 들어. 아니 지금 민서님이 어제 넷플릭스에서 내가 무슨 드라마나 봤다고 얘기해 주는 거랑 하등이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너무 재밌고. 근데 되게 자극적인 얘기인데 또 다 이게 설득이 되는 속편이 쌓여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잘 쓰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딱 출발을 해서 그 교수형 때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흐름이 자연스럽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수형으로 직진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그 옆에서 그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잡아주는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알타미라 백작도 야 밀당을 해야 돼. 밀당하려면 이걸 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갑자기 사교계의 그 소리라는 처지가 비슷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백작부인을 후리고 다니는 약간 그런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줬다가 아니라 혁명가야. 먼 곳에서 왔어. 설정을 거기서부터 잡고 왔어. 야 혁명가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떤 그런 긴장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표상처럼 딱 설정을 딱 스탠다드 해놓고 이 사람이 마틸드의 환심을 사는 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마틸드가 권태로 나갈 때 다시 끌고 오는 것도 당연히 이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가 작가가 시나리오 쓰다가 내가 3회에 해서 이제 해외로 떠났다고 했던 그 사람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배우 지금 스케줄 된대? 내가 써도 되니?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긴급 기록하시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조력자도 이렇게 있고 다 나오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난번 세션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경험했던 모든 컨텐츠 중에 제일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미로 따지면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다들 지금 후대에 있는 어디에서 본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 조력자는 방자전에서 오달수가 나요. 맞네요. 김지영에게 자꾸 코치를 해주는. 맞네요. 그게 꽃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나중에 알 수 없지만 계속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코치를 받고 싶어하는 약간 다 이런 클래식에서부터 다 파생된 것 같은 느낌? 나는 시나리오 작가 꿈꾸는 사람한테 다 필요 없지. 제와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라. 소리를 라틴어로 외우듯이 너도 외워라. 그것만 외우면 너는 먹고 산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었어. 그러네요. 네. 이래서 이제 정말 이제 파국으로 가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무슨 파국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훌륭한 작품이에요. 맞아요. 이 시나리오가 이야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는 하수라고 생각해요. 내용 다 알아. 내용 다 그러니까 이동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자기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모든 영화 그렇지는 않지만 스토리를 다 읽고 간대요. 저도 내용 다 알고 간대요. 그래야 이 내용을 따라가느라고 놓치는 것들을 잡을 수가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화를 2번, 3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딱 한 번 봤을 때 남이 보지 못한 걸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 내용을 모르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네. 이성진은 무슨 말만 하면 진짜 사기꾼은 진짜 대단한 사기꾼인데
굉장히 공감을 가고 그래서 저도 영화 같은 거는 2번, 3번 볼 때 책도 2번, 3번 볼 때 완전히 그때 진짜 빠져들거든요. 최근에 클라라를 제가 3번 다시 통독하면서 읽을 때마다 막 이런 느낌 줬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민성님이 결론 다 얘기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체 크게 한번 줄거리 얘기 다 해놓고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다 해놓고 오히려 그 안에 이걸 전개해 나가는 디테일로 들어가는데 더 재밌어. 보통 작품들은 안 그렇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워낙 작품을 잘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굉장합니다. 아, 이거를 왕정 목곡이 있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성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여왕 마고부터 그렇다죠. 여왕 마고 이야기부터 쌓았어. 이 여왕 마고가 도대체 길도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마틸드가 나오면서 마틸드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스탕달도 사실은 모티브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이야기 전반에 흐르는 것은 뭐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세상에는 2개의 층위의 사람이 있고 이 2개의 층위는 사실은 서로 상관을 맺는데 아래층위에서는 위층위를 혐오하면서 동경합니다. 위층위는 아래층의 사람을 멸시하면서 사실은 즐기고 요 2개의 층위의 이야기를 한번 내려가고 싶다. 여왕 마고가 그런 얘기 아니었냐. 결국은 그렇게 서로가 적당히 관계 맺으면서 흘러가다가 한 번은 이 경계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무자비한 파국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저 시골에 뭐 나무 잘라 파는 아들부터 끌고 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끌고 와서 이제 그 크로스오버 경계를 한번 넘는 일이 벌어지자마자 마치 지금까지는 재밌고 인간사가 뭐 재밌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즐겁게 노세요라고 이렇게 축제장을 열어줬던 것 같은 그 옆에 경계에 서 있던 병사들이 갑자기 칼을 빼들고 와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경계를 넘는 순간.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을 구상했고 잘 축적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굉장한 이야기들. 이 참 많은 것들의 원형이 되는 것 같아요. 계급 갈등의 단축이다 하고 그렇죠. 뭔가 이런 있을 법한 캐릭터고 있을 법한 캐릭터죠.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후대 작품들의 그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맞습니다. 저는 또 이런 작품 볼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틸드의 인생을 산 사람은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일까? 그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버닝을 보면 네. 또 박사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기생충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짐작할 수가 없어서. 평생 할 수 없는. 평생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틸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소리 매력 있는데? 뭐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 꼭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꼭 있는 그 사람이 이걸 만약 보면은 그렇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은 와 진짜 마틸드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위치이탈처럼 얘기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섭외를 할 수 있다면 현실 마틸드를 어디서 좀 섭외를 해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좀 물어보고 싶네요. 네. 주변에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없네요. 전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곽희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곽희님은 또 이 서민의 영혼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서 눈치챘어야 했는데 서울 자가가 아니라 여의도 도서관에 같이 살아보았어.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제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네,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네, 일단 순식간에 가버렸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바둑의 그 챕터로. 네. 아니 이건 발제자의 욕심이 아니라 듣고 싶어. 팬들의 욕심이 이 드라마 끝나지 말았으면 하고 계속 연장 방영해 주세요. 막 해서 키보드 워리어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